자, 또 계속해서 전파 방법에 대해서 볼게요. 병원 미생물이 저장소에서 나간 뒤에 탈출하고 나서 다른 사람이나 숙주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파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전파 방법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직접 접촉, 직접 전파, 미생물이 접촉, 입맞춤, 성접촉을 통해서 사람에서 사람으로 직접 전달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직접 접촉이고, 그리고 간접 접촉, 간접 전파. 어떤 중간 매개체에 의해서 전파하는 거예요. 중간 매개체 있습니다. 이 중간 매개체에서는 무생물 매개체가 있고요. 그리고 생물 매개체가 있습니다. 먼저 무생물 매개체에 의한 전파를 보면 매개물은 감염원을 감수성 있는 숙주에게 전달하는 중간 수단이 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오염된 옷이나 조리기구, 의료기구, 드레싱, 음식, 물, 혈액, 그죠? 무생물이죠, 그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전파가 된다는 거예요. 조리기구나 음식이나 물이나 혈액이 중간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은 생물 매개체에 의한 전파를 볼게요. 이 생물 매개체에 의한 전파, 여러분들 잘 아시는 파리, 모기, 이, 이런 곤충들이 있고, 또 동물도 있죠, 동물. 동물 하면 우리 처음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한 폐렴 바이러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박쥐를 섭취를 하면서 이 감염이 됐다, 변종 바이러스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다 생물 매개체에 의한 전파죠, 그죠? 그래서 파리, 모기, 곤충, 동물들이 감염원을 전달하는 중간 수단이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표를 보시면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저장소와 탈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탈출구, 저장소 이야기를 했는데 호흡기계, 소화기계, 비뇨기계, 생식기계, 혈액, 조직, 피부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이 저장소는 이렇고 탈출구는 코와 입, 호흡기계, 재채기, 기침, 호흡, 말하기, 소화기계는 침이나 구토물, 대변, 결장루 이런 것들이 있고 비뇨기계, 요도부, 요로전환구, 생식기계, 질, 분비물, 정액, 소변, 그죠? 혈액, 개방상처, 주사바늘, 천자부위, 점막표면, 피부 손상 부위, 조직, 절개나 상처, 배액 부위, 이러한 탈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저장소에는 각각 병원성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 공기 전파를 볼게요. 입자 크기가 5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비말이나 5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비말이나 먼지에 의한 전파를 이야기를 합니다. 공기 전파는 여기엔 비말핵이라는 게 있어요. 이 비말핵을 이야기를 해보면 감염성이 있는 숙주에서 나온 어떤 비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증발이 되면서 생긴 잔여물인데 장기간 공기 중에 존재를 하고 그리고 감염을 일으키고 그리고 감염원을 포함한 먼지, 입자 이것도 공기 전파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다음은 비말 전파. 이 감염원하고 숙주가 약 1에서 2m 이내에 있을 때 감염원하고 숙주가 1에서 2m 이내에 있을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1에서 2m면 보통 우리가 기침이나 그죠? 재채기, 말하기, 노래하기, 침 튀기는 거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5마이크로미터보다 큰 비말의 배출로 인해서 결막이나 그죠? 눈, 코, 입 점막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전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비말 감염에 대해서 거리를 두잖아요. 1m 이상 띄어서 이야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비말 감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비말 감염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경로가 얼마나 비말 위험하고 감염뿐인가요? 얼마나 이 오래 대소변을 가는지에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얘기 볼 수가 나왔는데요. 네, 일부 뭐 학설이 제기가 되는데 근거가 아직 약하고요. 네.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침방울로 옮기는 게 확실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침이라든지 재채기를 할 때 눈에 안 보이는 침방울이 튀어나와서 보통 한 2m 안에는 다 떨어지니까요. 네. 한 이 정도 거리에서 충분히 옮길 수 있는 거죠. 네. 아니 근데 우리가 식사를 하면 우리는 굉장히 가까이 하잖아요. 네. 식사하면은 이 비말이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네. 그 음식을 섭취해도 이 전염이 되나요? 그런 게 뭐 이렇게 튀어나와서 음식이 묻었는데 이거를 뭐 끓이지 않은 과정으로 나도 먹었다. 그럼 옮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침이요, 이제 나의 눈, 코, 입에 들어가지 않고 만약에 옷이나 소지품에 묻어 있을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경우에도 한 서너 시간 정도는 생존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손으로 묻어갖고 뭐 만진다 감염될 수 있죠. 보통은 반나절 정도는 떨어져도 생존이 가능하고 연구를 해보면 뭐 드물지만 최대 한 6일까지도 특히 이렇게 이 섬유 같은 데 말고 딱딱한 테이블 위에 네네. 이런 데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생존이 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뭐 이렇게 가족이라든지 가까운 직장에 믿을 만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공간에서 그럴 이유는 없고요. 네네. 그게 아니라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뭐 그런 시설 있잖아요. 뭐 예컨대 뭐 병원 안에 뭐 화장실이랄까요. 뭐 이런 데는 뭐 문고리나 손잡이나 뭐 변기 뭐 이렇게 내리는 거나 딱 터치하면 비누로 씻는 게 좋죠. 네. 자, 이제는 감수성이 있는 숙주의 침입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병원성 미생물이 숙주로 들어가는 침입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미생물이 저장소에서 탈출했던 탈출구하고 같은 경로예요. 소화기계면 소화기계, 호흡기계면 호흡기계, 뭐 피부면 피부, 뭐 이런 식으로 같은 경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피부를 보면은 피부는 보통 우리 신체의 어떤 감염이나 외부 자극이나 뭐 어떤 거에 대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에 대해서 1차 방어선으로 사용합니다.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감염염에 대해서도 똑같이 1차 방어선으로 이용이 되고 있지만 만약 피부가 손상을 받는다. 손상을 받았을 때는 즉시 침입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피부에 상처가 생겼어요. 뭐 개방성 상처라든지 아니면 뭐 바늘에 찔렸다든지 어쨌든 상처가 되면 그 피부는 이제 상처가 받은 부위는 1차 방어선이 아니라 이제는 미생물이 들어가는 침입구가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체 방어 기전이 저하가 되면 병원체가 신체 내로 침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감수성이 있는 숙주를 볼게요. 감수성이 있는 숙주. 감수성이 있는 숙주. 이 노인이 있죠. 노인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약해지잖아요. 그죠? 혹은 화학요법을 받는 대상자. 이런 분들은 면역이 좀 떨어지죠. 화학요법을 받아서 항암을 받는다든지, 그죠? 이런 분들은 면역이 많이 떨어집니다. 또 혹은 수술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감염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감수성 있는 숙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면역 기능이나 자연적으로 방어 기전이 떨어진 숙주, 그러한 사람들이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감염에 대한 신체 방어를 볼게요. 우리가 감염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정상적인 방어 기전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비특이적 방어가 있고 비특이적 방어가 있으면 반대로 특이적 방어가 있겠죠. 먼저 비특이적 방어. 이것은 모든 미생들로부터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미생물, A 미생물, B 미생물 이렇게 구별을 하지 않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모든 미생물들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것을 비특이적 방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특이적 방어, 이것은 어떤 확인된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기타 감염원을 인지하고 기억해서 반응하는 것. 예를 들면 특이적 방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독감 예방접종 이런 것들, 독감에 대한 독감 바이러스, 아니면은 어떠한 세균에 대한 그런 약물들, 그죠? 어떤 곰팡이에 대한 약,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인지를 하고 기억을 하고 우리 몸은 거기에 대해서만 반응을 한다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비특이적 방어는 모든 미생물, 그러니까 미생물을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방어하는 거, 무조건 반응을 하는 거고, 특이적 방어는 확인된 것들,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 내 기억에 있는 것들만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비특이적 방어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볼게요. 이 비특이적 방어는 해부 생리적 장벽, 배리어가 있고, 염증 반응, 인플라메이션 리스폰스가 있습니다. 먼저 해부 생리적으로 어떻게 배리어를 치는지, 어떤 배리어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피부와 점막, 피부가 있습니다. 미생물에 대한 1차 방어선이에요. 미생물에 대한 1차 방어선이 피부입니다. 그래서 어떤 곰팡이균이 있다. 이 곰팡이균은 피부 표면에는 있어요. 피부 표면에는 있지만 피부를 침범은 할 수가 없다.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왜? 1차 방어선을 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피부가 건조할 때, 그죠? 이 건조한 그런 상태도 세균을 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습도가 높을 때, 좀 습할 때는 세균이 번식을 굉장히 잘합니다. 예. 그래서 건조한 상태일 때 세균을 저지한다. 습하고 온도가 높다, 영양분이 많다, 이럴 때는 세균이 번식을 잘하고, 그죠? 건조할 때는 저지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나 이 세균은 회음부하고 겨드랑이처럼 습한 부위에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회음부나 겨드랑이에 땀이 난다. 그럼 냄새가 많이 나죠. 그죠? 그리고 피부에 있는 정상적인 상재균도 다른 세균이 번식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정상 상재균은 그 피부에 상재를 하고 있지만, 피부에 존재하고 있지만, 이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정상 상재균이 다른 세균들이 들어왔을 때 방어하는 역할을 해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지에 함유된 지방산도 항균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비강 볼게요. 비강 통로. 이 비강 안에 있는 축축한 점막, 그리고 섬모, 그것은 공기와 함께 들어왔던 미생물이나 먼지나 그리고 이물질 이런 것들을 잡습니다. 그냥 다들 알고 계시죠? 이 정도는. 그래서 먼지가 많은 곳에 갔다, 그죠? 혹은 좀 더러운 곳에 갔다. 그러면 그 코를 풀면은, 혹은 코에 그 먼지 색깔이나 혹시, 그죠? 좀 더러운 것들, 그런 것들이 코를 풀었을 때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폐에 들어왔다. 폐 안으로 들어왔다. 우리 폐에는 대식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식세포가 미생물하고 이물질들을 소화시켜줍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은 구강. 구강에는 구강점막이 있습니다. 이 구강점막이 점액을 분비해서 이물질을 잡아내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점막 상피세포는 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안에 있는 균들이 짐락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충류가 탈피하듯이 입안에 있는 구강 점막도 점막에 있는 상피세포가 규칙적으로 탈락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점막 상피세포에 붙어 있던 어떤 균들, 이러한 것들이 모여 있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침에는 여러 가지 미생물 억제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IgA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러한 미생물 억제제가 포함되어 있어서 감염을 예방시켜준다. 자, 그 다음 눈은 보통 눈물, 그죠? 눈 깜빡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그죠? 이물질이 들어오면 여러분 눈물 흘리고 눈 깜빡이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통해서 감염이 예방이 된다. 그래서 이 눈물들은 지속적으로 미생물을 씻어내는 역할을 해주고, 그죠? 눈물에도 라이소자임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위장관계. 위장관에도 점막이 있죠, 그죠? 소화기계엔 다 점막이 있기 때문에 이 위장관의 점막이 점액을 분비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고 우리 위에 들어왔을 때 위는 굉장히 높은 산성을 띠고 있죠, 그죠? 이 위의 높은 산도가 미생물의 성장을 막아줍니다. 그죠? 미생물의 성장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대장에 상주하는 균무리들이 질병을 유발하는 미생물을 막아주고 연동운동을 통해서 미생물을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장에 정상적으로 있는 균들이 있어요. 얘네들도 미생물을 막아주지만 연동운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장운동을 통해서 미생물을 몸 밖으로 배출시킨다. 어떤 거와 함께? 배변과 함께. 그죠? 연동운동을 통해서 배변을 통해서 같이 미생물을 몸 밖으로 배출시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여성의 질. 네. 질 분비물에 있는 이 락토바실리 퍼먼트 슈거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질의 산도를 유지를 해줘요. 산성으로 폐하 3.5에서 4.5 사이로 유지를 시켜주는데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한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혹은 이전에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질의 산도는 산성이에요. 그죠? 근데 이 산성을 지나고 나면은 약 알칼리를 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는 산도. 그래서 입구에서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 그죠? 감염을 방어를 하고, 그죠? 충분히 산성을 잘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요도. 이 요도도 마찬가지로 요도 입구에 많은 미생물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배뇨를 하잖아요, 그죠? 보통 이 배뇨는 씻어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씻어주는 역할. 이 배뇨를 하면서 미생물들을 없애주는데 이 씻어내린 역할, 바깥으로 배출을 하면서 미생물들이 위로 역류를 해서 혹은 역행성으로 감염이 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죠? 계속해서 소변 배출을 통해서 씻어주기 때문에 실제로 그냥 소변은 굉장히 무균적으로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소변은 굉장히 무균적이지만 이게 몸 밖으로 나가게 되면 온도도 높고 그죠? 수분도 높고 따뜻해서 위생물이 급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배변 후에는 혹은 배뇨 후에는 요도 입구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부 생리적 장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그 다음은 염증 반응에 대해서 볼게요. 염증 반응. 이 염증은 보통 손상이나 어떤 감염 물질에 대한 조직의 국소적이고 그리고 비특이적 방어 반응입니다. 네. 그래서 체액이나 혈액 물질, 영양소 이것을 손상된 부위의 간질 조직으로 이동을 시켜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이런 과정은 국소적인 조직 손상이 전신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를 해주고 그리고 염증성 찌꺼기인 세포잔해 그리고 세균을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는 그러한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체액과 혈액물질과 영양소가 이동을 해서 세포잔해와 세균을 제거를 해주고 조직을 복구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염증이 왔다. 그럼 어떤 징후가 있냐? 통증, 그죠? 염증이 오면 통증. 뭐 여러분들 여드름 나면 그 부분 아프잖아요, 누르면, 그죠? 통증이 오고 부종, 부풀어 오릅니다. 붓습니다, 쉽게 말해서. 발적, 그죠? 빨개지고 열감. 그리고 손상이 심한 경우에는 손상 부위 기능 손상이 올 수도 있다. 그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직접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염증 반응을 좀 보면은 혈관 및 세포 반응, 그리고 염증성 삼출액 형성, 그리고 조직 재생의 과정,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자, 조금 자세히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보겠습니다. 자, 혈관 및 세포 반응을 보면은 먼저 염증의 첫 번째 단계는 손상 부위의 혈관이 수축이 먼저입니다. 염증 첫 번째 반응은 혈관이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작은 혈관들의 이완이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더 많은 혈액들이 손상 부위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죠? 통로가 커진다는 거죠. 처음에는 손상 부위의 혈관은 수축이 되고, 왜? 피가 조금이라도 덜 나야 되니까. 그 다음은 작은 혈관들이 이완을 해서 통로가 넓어져서 더 많은 혈액들이 손상 부위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고, 이렇게 혈액 공급이 증가되게 되면 충혈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해서 발적과 열감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혈관이 이완되고 통로가 넓어지고 그리고 손상 부위 혈관의 투과성이 증가하는 이러한 것은 세포 파괴나 어떠한 화학적 중개물질, 브라디킨이나 세로토닌, 프로스타글란딘 이런 것들, 그리고 히스타민이 유리가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포 파괴 화학적 중개물질 히스타민이 유리되면 혈관의 투과성이 증가된다. 그래서 이 혈관 투과성이 증가하면 체액이나 단백질, 백혈구들이 간질강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부종과 통증이 나타납니다. 이 통증은 어떻게 발생되냐? 수분이 축적되어서 그 압력 때문에 신경 말달 부위가 자극이 되어서 통증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혈관 이완이 돼서 혈류가 느려질 때 통로가 커지니까 혈류가 좀 느려집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백혈구가 손상된 조직으로 이동하기 쉬워집니다. 네. 그러니까 빠르게 이동하는 차에서 뛰어내리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은 천천히 이동하는 차에서 뛰어내리는 게 쉽겠어요? 그 이야기거든요. 혈류가 느려지다 보니까 백혈구가 손상된 조직으로 가기가 쉬워집니다. 뛰어내리기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백혈구들이 골수에서 또 생산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백혈구 증가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류코사이토시스. 그래서 보통 우리 정상 백혈구는 11,000개까지 4,500개에서 11,000개 정도 이야기를 하지만 염증이 발생됐다. 염증이 발생하면 2만 개 이상까지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검사를 했을 때 백혈구 수치가 정상보다 높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게 몸 안에 어떠한 염증 반응이 나타났구나 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염증성 삼출액 형성입니다. 염증성 삼출액 형성. 그러니까 체액이나 그리고 죽은 세포, 백혈구 이러한 것들이 염증 부위에 축적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삼출액을 형성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넘어졌을 때 무릎을 막 까졌을 때 어느 일정 시간 지나면 끈적끈적한 액체 같은 것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한 것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혈장 단백 중에 하나인 섬유소원 혹은 트롬보플라스틴, 혈소판 이러한 것들이 얽혀가지고 방어벽을 형성을 하고 그리고 손상 요인이 더 이상 퍼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이 염증성 삼출액을 형성한 이 단계에서는 손상 요인은 파괴되고 삼출물은 림프배에 의해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상된 조직하고 염증의 강도, 염증 기간에 따라 삼출물의 특성과 양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조직 재생입니다. 이 조직 재생은 손상된 세포가 정상 세포로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이 세포들의 재생력이 서로 다릅니다. 신경도 다르고 근육도 각각 다르고 그리고 탄력 조직 이러한 것들은 재생이 잘 안 돼요. 신경이 손상되면 회복이 잘 안 되고 그죠? 근육이 손상받으면 회복이 잘 안 됩니다. 탄력 조직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재생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스카, 흉터, 반흔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쳤는데 흉터가 생긴다. 그거는 온전하게 몸이 다 100% 재생이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뭐 피부 같은데 넘어졌다, 까졌다 이러면 흉터 생기잖아요. 그거는 재생이 완벽하게 100% 되지 않았다. 그죠? 그래서 흉터가 생기고 혹시 입안 같은데 구강점막 이런 데 다치면은 구강점막 여러분도 예를 들면은 뜨거운 거 먹었는데 입 천장 뒤었다, 입 천장 다 까졌다, 껍질 까졌다.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거의 완벽하게 재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입 천장에 뜨거운 거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흉터가 생기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뜨거운 물이 혹은 뜨거운 국물이 내 피부에 닿아서 화상을 입었다. 그럼 흉터가 생기잖아요. 그처럼 각각의 조직들은 재생 능력이 서로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 손상된 조직은 콜라겐, 그리고 모세혈관, 림프 조직, 뭐 이런 것들과 결합된 물질인 결체 조직으로 대치가 되게 되고 초기 단계에는 유가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는 단단한 섬유성 조직, 단단한 조직, 반응, 흉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유가 조직. 처음에 보면 약간 그 흉터도 아닌 것이 부들부들하고 약간 부드러워 보이고 분홍빛 나고 그죠? 이러한 유가 조직, 그래뉼레이션 티슈가 되고 이게 점점 지나면서 색깔도 좀 짙어지고 딱딱해지고 그죠? 흉터가 되잖아요. 네.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은 특이적 방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특이적 방어. 이 특이적 방어는 면역 체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면역 체계. 먼저 면역을 보면은 인체에 침입한 세균과 같은 그 신체의 이종 단백질, 쉽게 말해서 항원에 대해서 숙주의 면역계가 특이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항원 항체 반응이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항원 항체 반응. 그래서 이 감염에 대한 2차적인 방어 기전인 이 항체 매개의 면역 반응하고 세포 매개의 면역 반응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항체 매개 면역 반응 그리고 세포 매개 면역 반응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항체 매개 면역 반응은 체액성 면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체액성 면역. 고등학교 때인가 뭐 생물 시간에 체액성 면역, 세포성 면역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날 겁니다. 이 체액성 면역은 B림프구가 침입한 항원에 대한 항체를 생산해서 침입한 항원을 중화시키고 용해시키고 침전, 응집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제거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또 여기에는 능동면역이 있고요. 수동면역이 있습니다. 능동면역은 숙주가 어떠한 감염성 물질과 같은 자연 항원이나 백신과 같은 인공 항원에 대해서 항체를 형성하는 거예요. 수동 면역은 숙주가 어떤 수유를 통해서 자연 항체나 면역 혈청 주사를 통해서 인공 항체를 맞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면역 항체는 면역 글로불린, IgG, IgA, IgM, IgD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포 매개 면역 반응, 세포성 면역 이것은 T림프구가 침입한 항원에 대해서 독성 물질을 생산해서 제거를 하는 기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위에 표를 보시면 면역 유형, 능동 면역, 수동 면역이 있고 능동 면역 자연, 인공, 수동에서 자연, 인공 이런 게 있죠. 능동 면역, 항체는 항원의 반응으로서 신체에서 생성되는데 기간은 장기간이고 그죠? 자연 면역은 일생 동안 그죠? 신체의 능동적인 감염 결과로 형성이 되고 항원, 백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몇 년 동안 그죠? 그래서 독감 예방 접종 우리가 매년 하고 특히나 파상풍 이런 건 10년에 한 번씩 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동 면역, 동물이나 사람 같은 다른 곳에서 생성되는 것, 단기간 동안. 그래서 면역력은 모체나 태반을 통해서, 초유를 통해서 신생아에게 전달되는 것. 그래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래서 신생아들은 6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 잘 안 아픕니다. 근데 엄마의 면역을 다 썼다, 받았던 면역을 다 쓰면 뭐 돌치를 한다 그러죠. 그래서 6개월이나 1년 지났을 때, 이 기간이 지나면 애기들이 자주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동물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만들어진 면역 혈청을 주사하는 것은 2에서 3주 정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감수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볼게요. 어떤 것들이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나? 연령, 그죠? 당연하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리고 어리면 어릴수록, 그죠? 그 다음 유전, 문화적 배경, 영양 상태, 스트레스, 휴식과 운동, 생활 습관, 환경적 요인, 면역 질병, 의학적 치료,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감염 발생 양상이 달라집니다. 당연히 신생아 노인은 감염이 잘 이루어지죠, 그죠? 방어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면역 체계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면역 체계가 미성숙한 사람들은 감염 때문에 사망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나이가 들었을 때도 면역력이 떨어진다. 뭐 폐렴 같은 거 젊은 사람들은 진짜 감기처럼 지나갈 수도 있는데, 나이가 든 사람들은, 노인들에게는 뭐 폐렴 백신도 맞죠, 그죠? 폐렴 때문에 사망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유전적으로 특정한 어떤 유전 질환 때문에 감염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죠? 뭐 무감마 글로불린 혈증,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스트레스가 증가했다. 코티솔이 증가해서 자가 면역 반응이 떨어지고, 에너지도 떨어지고, 피로해지면서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고, 그죠? 영양도 좋아야 됩니다. 잘 먹는 사람들은 잘 안 아픕니다. 그죠? 영양 불량 있는 사람들은 잘 아프고, 산단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의학적 치료, 뭐 항암 치료, 항염증성 치료, 뭐 그죠? 뭐 골수 기능을 떨어뜨리는 방사선 치료, 뭐 이런 것들이 또 감염에 대해서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 뭐 백혈병이나 에이즈나 림프종이나 뭐 재생불량성 빈혈이나 어쨌든 여러 가지들, 그리고 당뇨, 다발성 경화증, 이러한 만성 질환들도 전신 쇠약하고 영양 불량을 초래해서 감염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도록 합니다. 자, 이상으로 12주차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LMS 잘 확인하시고 제 시간 안에 퀴즈를 꼭 풀고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